차기 연준 의장은 누굴까요? 저는 압니다. 트럼프입니다. 일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계속 가난해집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는요, 2025년 9월까지는 금리 조정을 안 했었어요. 올해 내내. 한국은 25년 들어 금리를 5월까지 인하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근데 25년 9월을 기점으로 이제 미국은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2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문을 하는 겁니다. 1%나 아니면 1%도 안 되는 금리를 만들어라 라는 지령을 내려요. 우리나라는요, 금리 인하가 많아야 2차례, 아마도 1차례, 없을 가능성도 있는. 안 내릴 거라고도 보시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가 두렵죠. 지금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었는데 25년 9월까지는 다른 나라들이 서둘러 앞다퉈 금리 인하했고요. 스위스 보세요. 더 인하할 거예요? 없네요. 스웨덴 끝났다니까요. 유로존도 거의 끝난 거예요. 캐나다 마찬가지. 미국은 지금부터 1%를 향해 내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요? 미국의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져요.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동성 공급 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빠르지만 이제 2026년은 마치 2020년처럼 미국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물론 이때처럼 뭐 25%를 상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10% 정도는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저는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벤트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 혹은 중일 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예상하기 어려운 어떤 전쟁이나 심각한 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여기서 환율이 또 튀어요. 왜요? 그럼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안전자산으로 갖고 싶어요? 공격적 자산으로 갖고 싶어요?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그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금과 달러니까 달러 선호 현상이 일순간에 집중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소위 1,500원, 1,600원 찍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어떤 유동성 공급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환율이 1,350원을 향해 완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돈의 가치가 높으면 좋을 텐데 왜 떨어뜨릴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 아니라 아닌가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2026년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걸 상정해놓고 26년을 전망하시라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중간선거입니다. 26년 11월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략을 상정하셔야 돼요. 근데 26년 11월을 앞두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5월에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끝나요. 차기 연준 의장이 지금 후보군으로 2명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은 누굴까요? 케빈 헤셋일까요? 케빈 워시일까요? 저는 압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자 통화정책의 수장인 거예요. 차기 연준 의장은 그 트럼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해 줄 사람이 올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26년 11월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 고민할 겁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억 5천만 미국 유권자들에게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을 선물하는 게 좋아요? 떨어지는 그림을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코인은 마치 공약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중간선거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뭐겠냐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반대로 올라갈 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또 올라가요. 주가는 올려놓는 게 좋을까요? 내려놓는 게 좋을까요? 올려놓는 게. 역시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것은 마치 상징과 같아요. 그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5천을 공약처럼 내걸었기 때문에.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기분 좋은 감정으로 투표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네, 완전 이해했습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코인 가격도 올려놓고 주가도 올려놓고 집값도 올려놓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을 풀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그걸 영어로 디베이스먼트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하면서 이 디베이스먼트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이 경제학적 사고를 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자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 공화당이 이긴다 진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여정이 디베이스먼트 전략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 행정부의 의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환율이 뭐 1,200원일 때도 있었고 1,400원일 때도 겪어봤고 교수님 생각에서는 얼마가 적정한 환율인지.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환율이 또 기준이 돼요. 환율은 뭐예요? 환율은 가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원화의 가격 혹은 달러의 가격. 1달러를 얼마 주고 살까의 의미예요. 근데 이 가격은 항상 수많은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만납니다. 이게 가격이라고 한다면 눌러보세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네요. 왜 안 떨어질까요? 위에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힘이 내리는 힘도 있고 올리는 힘도 있는데 그 힘이 뭐가 더 셀까를 계산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가격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거나 뭐 혹은 뭐 주식 가치를 고민하시거나 하실 때 올리는 힘도 있고 내리는 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3%대의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몇인지 아세요? 1.0%예요. 내년 성장률이 1.6에서 7%로 전망하는데 이게 지금 1%를 경험하다가 1.7%를 만날 것 같으니까 이야 회복되는가 보다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예요. 우리 남자 PD님 등치가 크시잖아요. 그럼 한 끼에 보통 밥 2공기 뚝딱 드시죠. 그러니까 이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밥 2공기인 거예요. PD님의 잠재 식사량. 근데 오늘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 몸살 때문에 한 그릇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내일은 좀 감기가 나와서 한 공기 반을 먹어요. 근데 여전히 평균 식사량보다 못 미치죠.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이 계속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경제는 좋은데 나쁘니까 그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환율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평균 환율 자체가 이동했다. 균형 환율 자체가. 그래서 1350원으로 떨어져도 환율이 다소 안정화됐네 이렇게 평가할 만큼 균형 환율이 1350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 균형 환율을 향해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26년을 맞이하는데 경제 초보자들은 어떻게 26년을 맞이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시대를 구분하셔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그 시대 구분을 금리로서 하는 거예요. 2008년, 9년 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죠. 왜? 이때는 경제 위기가 왔으니까 역시 2020년, 21년 비슷해요. 경제 위기가 찾아오죠. 이런 통화 정책을 완화적 통화 정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21년을 뭐라고 구분하냐면 완화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완화의 시대. 반대로 22년에 정말 무지막지한 초인플레이션이 와요.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합니다. 물가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통화 정책. 나가 있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정책. 그래서 긴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긴축의 시대. 22년, 23년. 그리고 24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 이때는 완화랑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골프의 비유를 하면 드라이브 샷을 때리는 건 완화의 시대인 거예요. 빵 때리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목표치보다는 일단 멀리 보내는 게 중요해요. 대대적으로 인하해서 급하게 경기 부양시키는 거고요. 지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그린 안에서 이 홀을 지나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그래서 그 관역에 정확히 맞추기 위한 속도 조절, 힘 조절하는 여정 이게 피봇의 시대예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금리 인하하는 시대. 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맞게 이 자본시장이 형성되겠죠. 예를 들면 22년에는 떨어질 때는 담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우하향할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파는 거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완화의 시대나 피봇의 시대처럼
기본적으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담는 시점이죠. 아니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사야 될 때고 뭐 오르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거랑은 또 다른 말씀이신 거죠.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때도 사야 되고 오를 때도 사야 된다고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무조건 말합니다. 그런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활동할 때 22년에 증권사에서 굉장히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긴축의 시대고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것인데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주식 투자자들 전문가들이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대신 은행은 되게 좋아했었어요. 올 한 해를 놓고 봐도요. 우리나라의 주가의 저점이 언제예요? 4월 3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이때가 뭐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넬 들었던 거, 상호관세 판넬. 그 지점이 저점이에요. 그럼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저점은 다를까요?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가의 정점이 언제일까요? 에이펙 정상회담 끝나는 날, 끝난 다음 날. 이때 상호관세가 조금 줄어드나 보다. 우리나라의 주가만 정점일까요? 200여 개 나라가 다 똑같이 정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를 기획하고 구획을 또 디테일하게 짠다면 어느 지점이 저점이고 정점인지를 판단한다면 웬만한 분들은 의사결정에 성공하겠죠. 반대로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는 의사결정은 거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체력이 좋으셔도 밖에 막 장맛비가 막 굵직하게 우르르 쾅쾅 떨어지고 있는데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날씨와 기후예요. 날씨와 기후 변화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잘 뛰고 건강하고 근육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날씨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PD님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계속 가난해지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저축하면 뭐하냐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26년에는 돈의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텐데요. 무슨 일을 하시든 내가 영위하는 소득이 내가 갖고 있는 나름의 현금성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들면 되냐고. 근데 지금 올해 25년, 26년은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국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구분짓고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셔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6년도에는 사실 환율도 높고 해서 되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책을 원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책을 보니까 앞에 제가 되게 와닿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경제를 모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멘트를 보고 굉장히 와닿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또 좋은 또 경제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